오늘날 우리가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며 열광하는 것처럼 조선시대에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선발 대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왕비 간택이었죠. 사극에서 보는 것처럼 단순히 예쁜 얼굴만 보고 뽑는 게 아니었어요. 엄격한 심사 기준과 복잡한 절차가 있었고 선발된 후에도 상상을 초월하는 궁중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조선 왕비들의 실제 삶은 어땠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왕비가 되기 위한 조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연예기획사 오디션보다 훨씬 까다로웠어요. 키는 평균보다 커야 했는데 이는 무거운 가체와 화려한 치마를 소화할 수 있는 체격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코는 뾰족하지 않고 둥근 모양이 좋았고 입술은 체리처럼 붉되 얇아야 했습니다. 요즘 기준과는 정반대네요. 더 놀라운 것은 가슴이 작아야 한다는 조건이었어요. 큰 가슴은 미련해 보인다고 여겨졌거든요. 미간은 넓어야 했는데 좁으면 성격이 까다로워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은 가늘어야 하고 턱은 오히려 넓고 튼튼해야 좋다고 봤어요. 관상학적으로 복이 있다고 여겼던 거죠. 피부는 당연히 하얗고 매끄러워야 했고요. 그런데 눈은 쌍꺼풀이 있으면 안 됐습니다. 외꺼풀의 끝이 살짝 처져야 온순해 보인다고 생각했거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엉덩이가 커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아들을 낳는데 유리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10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최종 후보에 오를 수 있었어요. 파문도 철저히 검증했습니다. 3대 조상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영모에 연루된 적이 없는지 확인했어요. 과거 시험을 볼 때도 마찬가지였죠. 할아버지나 증조할아버지 중 한 명이라도 반역에 관련됐다면 그 집안은 완전히 배제됐습니다. 사주단자도 꼼꼼히 봤죠. 태어난 날짜가 불길하다고 여겨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왕실은 이 모든 과정을 매우 신중하게 진행했어요. 왕비 간택이 시작되면 전국에 금혼령이 내려집니다. 혹시 왕비 후보가 될지 모르니 일단 결혼을 금지하는 거죠. 전국에서 약 30명 정도를 1차로 선발했어요. 경상도에서 6명, 개성에서 12명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나눠서 뽑았습니다. 의정부의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상의해서 그 중에서 7명을 2차로 선발했어요. 마치 요즘 서바이벌 프로그램 같았죠. 7명은 왕과 대왕 대비 앞에서 면접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목화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따뜻한 이불과 옷이 되어 백성들을 보살피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식으로요. 얼마나 지혜롭게 답변하느냐가 중요했어요. 만약 왕비가 된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때 궁중의 아름다운 꽃을 구경하고 싶다고 대답하면 떨어졌어요. 대신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돕고 싶다고 답해야 좋은 점수를 받았죠. 최종 3명을 선발하면 1명은 왕비가 되고 나머지 2명은 후궁이 됩니다. 집안에서 우리는 왕비 아니면 안 한다고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후궁이라도 받아들였어요. 후궁만 돼도 집안의 위세가 크게 올라갔거든요. 이제 왕비의 실제 생활을 살펴볼까요? 사극에서는 우아하게 차만 마시는 모습으로 나오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먼저 매일 아침 대왕 대비와 궁중 어르신들께 문안 인사를 드려야 했어요. 요즘으로 치면 극강의 시집살이였죠. 함께 다과를 나누며 대화하는 것도 매일의 일과였고요. 두 번째로는 내명부를 관리하는 업무가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나인들과 후궁들을 모두 관리해야 했거든요. 새벽 4시부터 궁중 여성들의 모든 일을 총괄했으니 정말 강도 높은 업무였어요. 현대의 대기업 CEO보다 바쁜 스케줄이었을 겁니다. 가장 큰 스트레스는 역시 후사 문제였어요. 왕과 만나는 날짜조차 철저히 계획돼 있었고 1년에 몇 번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태어나지 않으면 엄청난 압박을 받았죠. 각종 궁중 비법들을 연구해야 했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치열한 삶이었던 거예요. 합방하는 장소도 특별했습니다. 창덕궁의 대조전을 보시면 지붕에 용마루가 없어요. 용은 한 마리만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왕만의 공간임을 나타내는 거죠. 또한 용마루가 누르고 있으면 왕비의 임신에 방해가 된다고 믿어서 아예 제거했습니다. 침실 구조는 더욱 놀라워요. 우물정자 모양으로 만들어서 가운데 침실이 있고 주변 8칸에 1명씩 배치됩니다. 이들은 모두 60세 이상의 노인이어야 했어요. 젊은 여성은 왕에게 마음을 품을 수도 있고 왕 역시
유혹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봤거든요. 이분들이 하는 일은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자세를 바꾸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제 끝내세요. 같은 지시를 계속 내리는 거죠. 50대 이하의 궁녀들은 그 공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드라마에서처럼 눈만 마주치면 사랑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국가적 대사였어요. 날짜도 함부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운세와 왕의 운세가 잘 맞는 길이를 골라야 했거든요. 별자리도 보고 관상과 점술도 동원했어요. 반드시 왕비화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날짜가 맞지 않으면 가장 적합한 후궁과 합방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원자는 왕비에게서 나와야 정통성이 인정됐지만 침실 준비도 세심했습니다. 생각시들이 이불을 깔고 베개를 준비했는데 생각시는 아직 월경을 시작하지 않은 어린 궁녀들을 말해요. 보통 6세에서 8세 사이의 아이들이었죠. 이부자리는 2벌씩 준비했고 여름에는 모기장도 필수였어요. 궁궐에 모기가 정말 많았다고 하거든요. 물을 마실 그릇과 침을 뱉을 그릇 그리고 요강도 준비했습니다. 중간에 화장실에 갈 수 없으니까요. 5개의 촛불을 켜두고 이불 외에는 아무것도 두지 않았어요. 혹시 왕을 해칠 수 있는 물건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후궁 중에 원수를 갚으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역사상 강력한 권력을 가진 왕비들도 있었습니다. 인수대비가 대표적이에요. 한명회의 딸로 태어나 요즘으로 치면 대기업 회장 집안의 딸이었죠. 남편이 2년 만에 죽어 일찍 과부가 됐지만 아들인 성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인수대비는 정말 똑똑한 인물이었어요. 불경을 직접 한글로 번역했고 심지어 인도어로 된 경전까지 해석할 정도였거든요. 여성 교육서인 내훈이라는 책도 저술했고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했을 정도예요. 성종의 부인이었던 패비 윤씨가 시어머니인 인수대비와 맞지 않아서 결국 사약을 받게 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요. 문정왕후도 엄청난 권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태릉선수촌으로 유명한 그 태릉의 주인이 바로 문정왕후예요. 아들 명종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자 수렴청정을 하면서 사실상 나라를 다스렸죠. 한국의 측천무후라고 불릴 정도였어요. 태릉이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곳에 있고 규모도 엄청난 것을 보면 그녀의 권력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태종 시대에는 오히려 왕비 간택을 기피하는 현상도 있었어요. 태종이 왕위에 오르기 위해 형제들을 죽이고 계모까지 제거하는 등 너무 잔혹했거든요. 심지어 계모인 신덕 왕후의 눈까지 파헤쳐서 거기 있던 성물들로 광통교를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라는 의미였죠. 그래서 사대부들이 우리 딸이 왕비 되면 나중에 죽임당할 수도 있겠다며 꺼려했던 거예요. 왕비가 되면 일상생활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먹는 음식부터 다른 사람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수라상에는 12첩반상이 올라갔는데 이는 평민들이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양의 음식이 한 끼에 올라가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독살 위험 때문에 미리 맛을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입는 옷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비의 한복 한 벌에는 금실과 은실이 들어갔고 진주와 산호 등 보석이 박혀 있었어요. 가채를 쓸 때는 보통 사람 키만 한 높이가 나왔고 무게도 상당해서 목 디스크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화장품도 특별했어요. 부는 진주가루를 곱게 빻아 만든 것을 썼고 연지곤지는 최고급 홍화에서 추출한 천연 색소를 사용했죠. 향수는 인도에서 들여온 침향과 정향을 섞어 만든 것을 몸에 발랐습니다. 그래서 왕비가 지나간 자리에는 며칠 동안 향기가 남아 있었다고 해요. 잠자는 침실도 일반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침대는 자단목으로 만들어졌고 이불은 비단에 솜털을 넣어 만든 것이었어요. 베개는 옥으로 만든 것과 견직물로 만든 것 2개를 번갈아 가며 사용했죠. 여름에는 대나무로 만든 시원한 베개를 썼고요. 목욕하는 방법도 특별했어요. 큰 나무통에 따뜻한 물을 받고 여기에 장미꽃잎이나 국화꽃잎을 띄워서 목욕했습니다. 비누 대신 쌀뜨물이나 콩가루를 사용했고 머리는 조각 우린 물로 감았어요. 목욕 후에는 참기름이나 동백기름을 몸에 발라 피부를 보호했죠. 운동도 했습니다. 너무 놀라시겠지만 왕비들도 건강관리를 위해 운동을 했어요. 물론 격렬한 운동은 할 수 없어 궁궐 정원을 천천히 걸으며 산책하는 정도였죠. 가끔
투호놀이나 윷놀이 같은 가벼운 게임도 했고, 거문고나 가야금 같은 악기 연주도 운동의 한 방법이었어요. 왕비로 살아남으려면 정말 현명해야 했습니다. 든든한 집안 배경은 기본이고 후궁들과도 원만하게 지내야 했어요. 후궁이 먼저 아들을 낳아도 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아이를 잘 돌봐야 했거든요. 정실 부인인 왕비가 양육을 책임져야 했으니까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어려웠을 거예요. 질투심을 억누르고 평온함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궁중의 복잡한 정치적 상황까지 헤쳐나가야 했으니까요. 정말 성인 수준의 인격과 지혜가 없으면 존경받는 왕비가 되기 어려웠을 겁니다. 궁궐 생활의 또 다른 어려움은 항상 감시받는다는 점이었어요. 왕비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기록됐고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꿈꾼 이야기까지 보고해야 했어요. 혹시 나라에 좋지 않은 징조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친정 식구들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1년에 몇 번 정해진 날에만 만날 수 있었고 그마저도 궁중 예법에 따라 격식을 차려야 했어요. 어머니를 만나도 편하게 대화할 수 없어 항상 궁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만 가능했죠. 이처럼 조선시대 왕비의 삶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수한 제약과 책임, 그리고 생존을 위한 치열한 노력이 필요한 자리였던 거죠. 진정한 권력보다는 의무와 희생이 더 많은 삶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선시대의 왕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조선시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